예를 들어서 훈육과 가스라이팅의 차이가 뭐냐, 그루밍의 차이가 뭐냐. 훈육은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내가 조금은 실수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두 다리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루밍은 자꾸 아이에게 뭔가 비난도 하고 조건적 칭찬도 하면서 아이 스스로 두 다리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관계를 주제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인간관계,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오늘은 원부모와의 관계, 또래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에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 상담심리사라고 합니다. 상처로 인해서 원부모와의 그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죠. 나르시스트. 네. 나르시스트 부모님들의 특징?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무슨 자기 자랑이냐 예. 그럴 것 같은데 네네. 아니에요.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자기 자랑합니다. 아빠는 예.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수성가했다. 엄청난 자수성가를 했고 이거를 이루고 저걸 이루고 다 했는데 넌 왜 그 모양이니? 약간 이런 투를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할 때는 굉장히 자기가 웅대해지는 것 같은 그런 감탄, 자신에 대한 엄청난 뭔가 그런 애착, 네네. 자기애가 굉장히 충만해지고요. 자식한테 향할 때는 굉장히 차갑죠. 또 하나는 자기 연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기 자랑만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자기 연민이 있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민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 아버지하고 예. 같이 살면 자식도 힘들지만 사실 아내도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겠죠. 엄마. 그 엄마도 만약에 나르시스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그렇죠. 예, 부모님 그럼 둘 다. 그럼 이제 그 아버지 때문에 참 힘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애들 붙잡고 앉아서 그러는 거죠. 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네 애비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만나서. 내가 제 인생이 완전 꼬였다. 근데 내가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너 너희들 때문이야. 때문이다. 들어본 듯한 멘트. 그렇죠. 예, 예. 사실 이 자기애라고 하는 거, 나르시스트라는 게 네네. 나르시스트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스펙트럼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란볼 할 때 네네. 빨간색과 주황색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빨간색과 보라색은 좀 구분하기가 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정도와 빈도를 사실 보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정도와 빈도로. 네. 그래서 자기 연민을 갖고 아이한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는 기본적으로 엄마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사실 성인이 되면은 엄마하고 별로 이제 관심이 없고 뭐 엄마하고 내가 별로 상관없게 산다. 심지어 엄마하고 내가 손절한다.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네네. 그건 지금이고요. 예. 아주 어린 시절에는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보통 부모님입니다. 예, 무조건.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좋은 분인데 베아트리체 같은 분인데 너무나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엄마에 대한 얼마나 그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겠어요. 사실 그것도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 나 때문이라니. 그럼 나는 뭔가 부채의식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가 이 다음에 꼭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엄마의 그 억울함을 좀 풀어줘야 풀어주렴. 된다. 이 나르시스트 부모가 생각보다 많은가요? 우리 주변에? 사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예. 우리 현대 사회를 자기의 시대라고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 사실은 지금 함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애가 뭐냐면 자신에 대한 엄청난 좀 사랑, 네. 더 나아가서 자아 도취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과장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좀 뭔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웅대함이라는 걸 굉장히 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좀 팽배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실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고 있지만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만 돌아가 봐도 사실 굉장히 좀 부모님에 대해서 이게 뭔가 순종해야 되고 뭔가 다 해내야 되고 뭔가 내가 뭔가 가장이 아닌데 사실 네. 아이는 사실 좁은 어깨를 가지고 있는 건데 예. 뭔가를 다 구축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투가 좀 많았잖아요. 예, 유교주의적인. 왜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예. 노래 보면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요즘에도 나오죠? 네. 왜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를 싫어할까요? 그리고 캔디가 예, 예.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러잖아요. 저 요즘에 아이한테 많이 들려주는 노래인데 그 그쵸. 생각을 못했네요. 아기 공룡 둘리 뭐 은하철도 네, 999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약간 그런 영상 매체들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슬프고 외로워도 울면 안 되고 네, 참아야 참아야 되는 되고 거고. 항상 잃어버린 엄마를 향해서 뭔가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되고 달려라 하니도 사실 걔가 뭐 나중에 뛰어가지고 뭐 우사인 볼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엄마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걸 보면서 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감정을 되게 억압하고 굉장히 타자 중심적이고 또 부모에게 맞추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좀 더 짙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특히 아이들한테 네. 이걸 강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부모님은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었을 때 물음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이면 예, 예. 이 사람이 요즘에는 이제 이런 채널이나 이런 게 많아져가지고 나르시스트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좀 이상하면 좀 거리도 좀 두고 어. 좀 손절도 하고 조금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대처도 해보고 그렇죠. 이럴 수 있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것도 배움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과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착취적인 토대가 예, 예. 될 수가 있죠. 그게 부모일 경우에 네, 인간관계는 네. 기본적으로 전염력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 역학은 누가 이렇게 모여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상호작용하는 순간 거기에는 뭔가 점차적으로 침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요소가 상호 침투되는 게 굉장히 강한 어떤 존재는 보통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배우자 관계, 부모-아이 관계. 네네. 이런 관계가 진짜 강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그런 메시지를 이게 아닌가 보다, 이건 뭐 맞나 보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그 아주 매몰찬 그런 비난이라든지 압박감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끙끙거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면 나르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좀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엄청난 위축감이 있습니다. 위축감 그럴 것 네. 같아요. 예, 위축감. 왜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 엄청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옆에 있다 보면 예. 내가 막 초라해지는 듯한 느낌을 위축되죠. 받잖아요. 그렇죠? 예. 긴장하고.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은 되게 대단한데 굉장하신 분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나르시스트라고 생각하고 사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거 정말 소수겠죠. 대부분의 아이는 그냥 부모님이 옳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부모님은 저렇게 다 했는데 왜 나는 못하지? 어. 아니 저분은 저렇게 완벽하신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하면서 자신에 대한 위축감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물처럼 들어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젤리처럼 굳어지고 나중에는 얼음처럼 어떻게 보면 묶여지면서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길을 못 펴고 자꾸 위축되는 경향이 있죠. 자칫 이게 자존감이랑도 연결될 것 같아요. 자존감이 맞아요. 낮아지거나. 맞아요. 사실 그 대기자님께서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로젠버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영역을 굉장히 이제 구축한 학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자존감이 형성돼요. 자존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고요. 내가 압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예.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요. 나 스스로의 존재가 진짜 소중한지.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소중한 나를- 척하는 것과 내가 소중한 건 좀 다른 겁니다. 다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스스로의 존재가 정말 가치롭다고 생각하는지. 가치로운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스스로의 존재가 정말 긍정적인 존재인지. 이게 긍정적인 척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것처럼 예. 보이는 것과 예. 내가 기본적인 토대가 긍정적이라는 건 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흙상 속에 있어도 난 진흙이 아니라 난 기본적으로 진주다. 진흙 안에 숨겨져 있는 진주라는 의식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거든요. 회복 탄력성. 그렇죠. 탄력성이 있죠. 자존감은 사실은 탄력성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는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존재야. 라는 토대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고요. 이건 보통 애착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애착이랑요? 네. 어떻게요? 보통 부모님과의 관계가 예.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애착의 시기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아이가 이름 달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제 이름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름 없는 자였어요. 이름을 붙여주고 예. 저에게 사랑으로 무언가를 불러주고. 그렇죠. 저에게 뭔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했었던 그 모든 존재가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은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어. 이거를 위니카시라는 학자가 절대적 의존기라고 해요. 절대적 의존. 거울보다 먼저 보는 것은 엄마의 얼굴이다. 엄마가 막 기저귀를 가는 거예요. 기저귀를 가면서 너는 왜 이렇게 그냥 도대체 기저귀를 도대체 30분마다 간다 너는. 예. 그냥 짐이야 짐 너는. 약간 이런 투로 아이를 보고 있으면 짜증 섞기. 그렇죠. 아이 존재 자체가 내가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기가 되게 힘들 수 있겠죠.
부모님의 거울을 네, 통해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처음에는 가장 의미 있는 부모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거죠. 부모가 곧 세상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3살이 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하고요. 점차적으로 이 스펙트럼이 이제 확장되는데 애착이 그래도 잘 형성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소외감을 겪는다든지 예, 예. 아니면 약간의 친구들보다 거절감을 받아도 아프겠죠. 아프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는 그래도 안전한 뒷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내가 스프링처럼 넘어져도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내가 힘들어지고 거기서 내가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떤 자존감이 또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부모가 더 푸시를 하면 더 내려앉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가봤는데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존재가 사실 되게 초라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별로 인기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성인들 만나보면 트라우마 사건을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트라우마 사건이 뭐 엄청난 무슨 트라우마가 있고 네. 뭐 전쟁에 났고 막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사실 트라우마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왕따예요. 어디 수학여행 간다고도 하고 예. 뭐 소풍도 간다고도 하는데 나는 그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짝이 없다라는 거, 내가 자꾸 소외된다라는 거, 이게 자존감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주죠. 그렇게 해서 집에 왔는데 사실은 만약에 부모님께서 굉장히 나르시시스트가 강하시다. 그러면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네. 자기는 엄청 사랑하는데 타인에 대한 사랑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다 보니까 네. 타인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을 보통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합니다. 조망 수용 능력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예. 그 아이의 처진 어떤 어깨, 숨겨져 있는 슬픔, 네. 그 아이의 어떤 위축감 이런 게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넌 뭐가 문제니? 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불만 있어? 뭐가 불만이 돼, 네가? 네. 약간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닥달하게 되는 측면이 이게 가족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면서 어떻게 보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자존감이 계속 약해질 수 있죠. 회사 안에서 네. 내가 되게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한 사람이 나를 보고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가요. 예. 그럼 나는 거절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단절감이 들고 예, 소외감이 예. 든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사실요, 어벤져스 멤버도요, 내가 엄청 파워가 세다. 그런 사람도 왜 나한테 보고 인사도 안 해? 왜 대면해? 이렇게 물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네네. 이런 거를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내 옆에 좋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당당하게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관계에서 소외를 겪는다. 예. 그럼 이 사람하고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예. 빨리 다른 관계 있잖아요. 예. 회사 안에는 좋은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빨리 가셔서 거기서도 조금 소속감, 좀 사랑,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 이거를 나누는 토대가 있어야 내 옆에 뭐가 많아야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지민아, 너 아까 왜 가는데 인사도 안 했어?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은 그 옆에 있는 안전기지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10대는 부모님일 때. 그렇죠. 네. 혹시 나르시스트 부모님의 세 번째가 자존감인가요? 지금 세 번째는 정서적 착취입니다. 정서적 착취의 대표적인 게 가스라이팅인데 부모님한테 가스라이팅 받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저희도 많이 엄청나게, 남겨져 엄청나게. 있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어떤 많죠. 유형 좀 상담하시면서 접한 사례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훈육과 가스라이팅의 차이가 뭐냐, 그루밍의 차이가 뭐냐 그런 거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네네. 있던데 그거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사실 부모님도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양육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정답이 또 있지도 않고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다 완벽하겠어요. 네. 다 부족한 부분이 있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육은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내가 조금은 실수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두 다리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두 다리로 서서 자신의 주체성과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훈육이에요. 그게 토양이 그거. 네. 그루밍은 야,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착한 아이지? 야, 너 이건 하기로 했었지? 이렇게 계속 아이에게 야,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 자꾸 아이에게 뭔가 비난도 하고 조건적 칭찬도 하면서 아이를 계속 의존시키고 아이 스스로 두 다리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 교수님, 그러면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는 이유가 있나요? 원인이 있나요? 기질적인 어떤 부분에서 일단은 영향을 기질적인 주는 건가요? 요인도 있어요. 네네. 기질적인 요인도 있고요. 나르시스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애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 자존감이 가장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나르시스트예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네. 예,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미 만수르인데 예, 예.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막 이 시계가 예.
엄청 막 그냥 어디서 짝퉁 시계 같은 거 하나 제가 그냥 예. 찬 거예요. 알마니가 아니라 알파치노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만수르면 아유 제가 좀 사기 좀 받았네요. 이러면서 제가 그냥 넘기겠죠? 넘길 수도 있겠잖아요. 원래 부자니까. 근데 제가 뭔가 그거에 대한 굉장히 위축감이 있고 예, 예. 거기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소금 뿌린 거잖아요. 어. 그럼 엄청 화가 나는 겁니다. 예, 예. 내가 이미 괜찮은 게 많은데 네. 왜 자랑을 하겠어요? 사실 이 사람에게 자랑을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승인해줘야 되고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내가 이미 많은데 이걸 자랑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끊임없이 사람에게 자랑을 하고 그 사람의 자기를 자꾸 뺏어오고 착취하는 이유는 네. 내 항아리, 내 마음의 항아리 가장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죠. 결핍된 거예요. 네네.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네네. 계속 자신의 자기를 채우는 거죠. 문제는 그 사람의 자기를 빼가니까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힘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위축감이 많이 들죠. 사실 내가 그것 때문에 아픈 이유는 그분 자식은 그런데 나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는 들어왔는데 그냥 또 누워가지고 게임하고 있어.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너는 언제부터 그거 하고 있었던 거야? 네. 너 몸무게 몇 킬로라고 그랬어? 너 바지는 저기 딱 뱀처럼 허물처럼 저건 아빠가 벗어놓은 거야.